제6과 음식과 요리. 방랑식객.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밥만 잘 먹어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 각종 질병이 더 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방랑식객은 음식의 재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국내외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온 재료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한다. 그의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지, 얼마나 창조적인 요리법이 있는지 감탄하게 된다. 이 세상 재료 중에는 못 먹을 게 없다. 독이 있는 것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그의 말처럼 낙엽, 잡초, 이끼 등과 같은 것도 그의 손을 거치면 멋진 요리로 탄생된다. 그의 요리는 치유의 음식이다. 임지호는 오랫동안 피부 질환을 앓던 한 아이를 위해 오로지 자연에서 온 재료만으로 아이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준다. 먹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는 말처럼 먹는 음식이 바뀌니 아이의 병도 차츰 낫는다. 패스트푸드, 외식, 즉석식품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에 방랑식객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은 자연요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감동적인 음식 여행기이자 자연요리책인 이 책을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음식이 그리운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옛말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밥만 잘 먹어도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요즘 각종 질병이 더 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방랑식객은 음식의 재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이 책은 자연요리 연구가 임지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국내외를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에게 자연에서 온 재료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한다. 그의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식재료가 있는지, 얼마나 창조적인 요리법이 있는지 감탄하게 된다. 이 세상 재료 중에는 못 먹을 게 없다. 독이 있는 것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훌륭한 식재료가 될 수 있다. 라는 그의 말처럼 낙엽, 잡초, 이끼 등과 같은 것도 그의 손을 거치면 멋진 요리로 탄생된다. 그의 요리는 치유의 음식이다. 임지호는 오랫동안 피부 질환을 앓던 한 아이를 위해 오로지 자연에서 온 재료만으로 아이의 입맛에 맞게 음식을 만들어준다. 먹는 것이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는 말처럼 먹는 음식이 바뀌니 아이의 병도 차츰 낫는다. 패스트푸드, 외식, 즉석식품에 익숙해져 있는 이 시대에 방랑식객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은 자연요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감동적인 음식 여행기이자 자연요리책인 이 책을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한 음식이 그리운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제6과 음식과 요리. 하늘 위의 만찬 기내식. 금강산도 식후경. 비행기 여행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뭐니 해도 기내식을 먹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기대에 부푼 승객들과는 달리 식사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 승무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때 승객들의 실망과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내식 서비스를 막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한 승객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연인즉 기내식으로 나온 빵 안에 쇠고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이었다. 아니, 쇠고기가 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집어넣고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라서 흥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됐다.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일반 기내식을 먹지 않는 승객을 위해 항공사들은 다양한 종교식을 사전에 주문을 받아 싣고 있다. 대표적인 종교식은 쇠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힌두교식, 돼지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이슬람교식, 그리고 재료는 물론 조리 방법까지 엄격한 규율이 있는 유대교식이 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저지방식이나 저염식 같은 식사 조절식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야채식, 과일로만 구성된 과일식,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기내식 등 기타 특별식도 제공하고 있다. 요즘은 어린이 기내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존 메뉴인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도시락도 사전 주문에 따라 제공된다. 가족 단위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이러한 어린이 메뉴도 인기가 많다. 기내식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 서비스하는 우리도 즐겁다. 여행이 떠나고 싶어질 때면 기내식도 함께 그리워진다는 친구의 말처럼 기내에서의 식사는 여행의 추억과 함께 특별하게 기억된다. 나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승객들의 즐거운 설렘이 소중히 간직되도록 하늘 위의 만찬을 더욱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겠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금강산도 식후경. 비행기 여행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뭐니 해도 기내식을 먹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기대에 부푼 승객들과는 달리 식사 서비스를 시작하는 순간 승무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때 승객들의 실망과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얼마 전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다. 기내식 서비스를 막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한 승객의 흥분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연인즉 기내식으로 나온 빵 안에 쇠고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것이었다. 아니, 쇠고기가 들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집어넣고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라서 흥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됐다. 이처럼 종교적인 이유로 일반 기내식을 먹지 않는 승객을 위해 항공사들은 다양한 종교식을 사전에 주문을 받아 싣고 있다. 대표적인 종교식은 쇠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힌두교식, 돼지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이슬람교식, 그리고 재료는 물론 조리 방법까지 엄격한 규율이 있는 유대교식이 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승객을 위한 저지방식이나 저염식 같은 식사 조절식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야채식, 과일로만 구성된 과일식,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기내식 등 기타 특별식도 제공하고 있다. 요즘은 어린이 기내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기존 메뉴인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도시락도 사전 주문에 따라 제공된다. 가족 단위 승객들이 많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이러한 어린이 메뉴도 인기가 많다. 기내식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 서비스하는 우리도 즐겁다. 여행이 떠나고 싶어질 때면 기내식도 함께 그리워진다는 친구의 말처럼 기내에서의 식사는 여행의 추억과 함께 특별하게 기억된다. 나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승객들의 즐거운 설렘이 소중히 간직되도록 하늘 위의 만찬을 더욱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겠다. 제6과 음식과 요리. 누들로드. 나라마다 다양한 면 요리가 있다. 면 요리는 더우면 더워서 또 추우면 추워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편하다. 또한 면, 국물, 소스 등을 한 그릇 안에 담아 영양소를 두루 갖춘 일품 요리이며 가격에 비해 맛도 좋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흔히 국수라고 부르는 면 요리는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가늘게 만든 뒤 국물에 말아서 먹기도 하고
비비거나 볶아서 먹는 음식을 총칭한다. 국수의 종류는 제조법, 요리법 등에 따라 나뉜다. 먼저 국수는 제조법에 따라 남면, 앞면, 절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수타면으로 알고 있는 남면은 반죽을 양쪽으로 당기고 늘려 만든 국수를 말한다. 앞면은 구멍이 뚫린 틀에 반죽을 넣고 눌러서 만든 국수로 주로 메밀이나 쌀, 옥수수 등으로 만든다. 한국의 냉면과 중국의 당면,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대표적인 앞면이다. 절면은 손으로 반죽해 밀대로 얇게 만든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드는 국수로 한국의 칼국수와 일본의 우동, 소바 등이 있다. 또한 국수는 요리법에 따라 제물국수와 건짐국수로도 구별할 수 있다. 제물국수는 면을 삶은 국물을 버리지 않고 함께 먹는 국수를 말하며 칼국수가 대표적이다. 반면 건짐국수는 면을 삶은 후 따로 국물을 만들어 먹거나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국수를 말한다. 건짐국수는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며 냉면과 비빔국수, 콩국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면 요리를 즐겨온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 이탈리아와 중동, 북아프리카에 걸친 이슬람권 등이 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국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지역의 비옥한 재배 환경으로 풍부한 양의 곡물 생산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이 곡물을 이용해 국수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국수는 실크로드 또는 누들로드를 통해 아시아로 깊숙이 전파되었는데 상인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온 외국 무역상들과 만나 다양한 요리법을 교환하였다. 이후 이런 요리법이 중국, 한국, 일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전해진 국수는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요리법이 바뀌었으며 나라마다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수는 여러 나라에 전해져 새로운 요리로 탄생되었으나 그 위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파스타는 현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귀족이나 왕의 식탁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포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라 파스타를 손으로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파스타가 주로 거리에서 판매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파스타를 먹는 것을 꺼렸다. 반면 과거 한반도에서는 국수가 귀한 취급을 받았었다. 한반도는 기후 조건이 쌀 농사에 적합해 밀이 귀한 식재료였다. 따라서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왕실에서 혹은 중요한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더 이상 밀가루가 귀하지 않은 요즘도 한국인들이 잔치하면 국수를 떠올리는 것도 그 때문인 것이다. 국수만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음식이 또 있을까?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고 조리가 빠르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매력적이다. 이런 이유로 수천 년 전에 탄생한 면 요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고 해도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는 국수는 계속 사랑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나라마다 다양한 면 요리가 있다. 면 요리는 더우면 더워서 또 추우면 추워서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간편하다. 또한 면, 국물, 소스 등을 한 그릇 안에 담아 영양소를 두루 갖춘 일품 요리이며 가격에 비해 맛도 좋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다. 흔히 국수라고 부르는 면 요리는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가늘게 만든 뒤 국물에 말아서 먹기도 하고 비비거나 볶아서 먹는 음식을 총칭한다. 국수의 종류는 제조법, 요리법 등에 따라 나뉜다. 먼저 국수는 제조법에 따라 남면, 앞면, 절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수타면으로 알고 있는 남면은 반죽을 양쪽으로 당기고 늘려 만든 국수를 말한다. 앞면은 구멍이 뚫린 틀에 반죽을 넣고
눌러서 만든 국수로 주로 메밀이나 쌀, 옥수수 등으로 만든다. 한국의 냉면과 중국의 당면, 이탈리아의 파스타가 대표적인 안면이다. 절면은 손으로 반죽해 밀대로 얇게 만든 반죽을 칼로 썰어 만드는 국수로 한국의 칼국수와 일본의 우동, 소바 등이 있다. 또한 국수는 요리법에 따라 재물국수와 건짐국수로도 구별할 수 있다. 재물국수는 면을 삶은 국물을 버리지 않고 함께 먹는 국수를 말하며 칼국수가 대표적이다. 반면 건짐국수는 면을 삶은 후 따로 국물을 만들어 먹거나 양념을 넣어 비벼 먹는 국수를 말한다. 건짐국수는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며 냉면과 비빔국수, 콩국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전통적으로 면 요리를 즐겨온 지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 이탈리아와 중동, 북아프리카에 걸친 이슬람권 등이 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국수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당시 이 지역의 비옥한 재배 환경으로 풍부한 양의 곡물 생산이 가능했고 사람들은 이 곡물을 이용해 국수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국수는 실크로드 또는 누들로드를 통해 아시아로 깊숙이 전파되었는데 상인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온 외국 무역상들과 만나 다양한 요리법을 교환하였다. 이후 이런 요리법이 중국, 한국, 일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전해진 국수는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요리법이 바뀌었으며 나라마다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국수는 여러 나라에 전해져 새로운 요리로 탄생되었으나 그 위상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파스타는 현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귀족이나 왕의 식탁에는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포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라 파스타를 손으로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또 파스타가 주로 거리에서 판매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은 파스타를 먹는 것을 꺼렸다. 반면 과거 한반도에서는 국수가 귀한 취급을 받았었다. 한반도는 기후 조건이 쌀농사에 적합해 밀이 귀한 식재료였다. 따라서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왕실에서 혹은 중요한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더 이상 밀가루가 귀하지 않은 요즘도 한국인들이 잔치하면 국수를 떠올리는 것도 그 때문인 것이다. 국수만큼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음식이 또 있을까?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고 조리가 빠르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매력적이다. 이런 이유로 수천 년 전에 탄생한 면 요리가 아직까지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식이 나온다고 해도 바쁜 현대인들의 간편한 한 끼 식사가 되어주는 국수는 계속 사랑받을 것이다. 제6과 음식과 요리. 더 읽어봅시다. 만두의 유래와 종류. 국수만큼이나 오래된 음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만두이다. 만두의 요리법이 처음 발견된 곳은 3,500여 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의 만두처럼 밀가루 반죽 안에 속재료를 넣어 만두를 빚어 먹었다. 그 후 만두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만두의 도로라고도 한다. 만두는 곡물 가루로 만든 피 안에 속재료를 채워 조리한 음식으로 속재료에 따라 고기만두, 새우만두, 김치만두 등으로 부른다. 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찐만두, 튀김만두, 물만두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크기가 큰 것은 왕만두라고도 한다. 만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음식으로 발전하였다. 터키의 만티, 우즈베키스탄의 만띠,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중국의 빠오즈 등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있다. 모양, 속재료, 조리법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밀가루 반죽 안에 속재료를 넣어 만든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로부터 만두는 복과 풍년을 기원하며 만드는 음식이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빚는 만두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만두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국수만큼이나 오래된 음식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만두이다. 만두의 요리법이 처음 발견된 곳은 3,500여 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오늘날의 만두처럼 밀가루 반죽 안에 속재료를 넣어 만두를 빚어 먹었다. 그 후 만두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실크로드를 만두의 도로라고도 한다. 만두는 곡물가루로 만든 피 안에 속재료를 채워 조리한 음식으로 속재료에 따라 고기만두, 새우만두, 김치만두 등으로 부른다. 또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찐만두, 튀긴만두, 물만두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크기가 큰 것은 왕만두라고도 한다. 만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음식으로 발전하였다. 터키의 만티, 우즈베키스탄의 만띠,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중국의 빠오즈 등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만두가 있다. 모양, 속재료, 조리법 등이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밀가루 반죽 안에 속재료를 넣어 만든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예로부터 만두는 복과 풍년을 기원하며 만드는 음식이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과 함께 빚는 만두는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이유로 만두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제7과 기호와 상징. 생활 속 기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재활용을 하면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각종 폐기물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이 기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동참하고 있으며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 새롭게 만든 제품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호로 표시하는데 그것은 메비우스 띠 모양과 유사하다. 메비우스 띠는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 한 바퀴를 돌면 출발한 곳과 정반대면에 도달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가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학 기호로는 무한대를 의미하는데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가 창안한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1970년에 한 컨테이너 회사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게리 앤더슨이라는 디자이너가 메비우스 띠의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속성을 응용하여 재활용 기호를 만들어내었다. 이미 사용한 자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재활용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메비우스 띠만한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메비우스 띠 모양을 재활용 기호로 삼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 중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 재활용을 하면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각종 폐기물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재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이 기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에 동참하고 있으며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 새롭게 만든 제품도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호로 표시하는데 그것은 메비우스 띠 모양과 유사하다. 메비우스 띠는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든 한 바퀴를 돌면 출발한 곳과 정반대면에 도달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가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학 기호로는 무한대를 의미하는데 독일의 수학자 메비우스가 창안한 데에서 그 이름이 유래하였다. 1970년에 한 컨테이너 회사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게리 앤더슨이라는 디자이너가 메비우스 띠의 시작과 끝이 계속 반복되는 속성을 응용하여 재활용 기호를 만들어내었다. 이미 사용한 자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재활용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것으로 메비우스 띠만한 것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메비우스 띠 모양을 재활용 기호로 삼고 있다. 제7과 기호와 상징. 기호로 말해요. 픽토그램은 그림과 전보의 합성어로 언어를 초월한 상징 기호이다. 픽토그램은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인들이 직감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형태는 단순해야 하며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픽토그램은 그림의 색상이 더해져 주의, 긴급, 안전 등의 안내를 쉽게 구별하도록 표시하는데, 검정은 일반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노랑은 주의 및 경고, 파랑은 지시, 초록은 안전, 위생, 구호, 빨강은 소방, 긴급, 위험, 빨간색 원 안의 사선 모양은 금지를 나타낸다. 국제표준화기구는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해온 픽토그램을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한국인이 고안한 픽토그램인 비상대피소, 보안면 착용, 애완동물 출입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등 30여 개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표준화에서는 벗어나지만 문화적 특색을 살려 만든 픽토그램도 있다. 특히 화장실의 표지가 가장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의 화장실 픽토그램에는 여성이 히잡을 두른 모습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이집트는 고대 문명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고대인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이처럼 픽토그램은 순간의 포착으로 쉽고 강하게 기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미와 웃음을 주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픽토그램은 그림과 전보의 합성어로 언어를 초월한 상징 기호이다. 픽토그램은 국제적인 행사 등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인들이 직감으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미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형태는 단순해야 하며 의미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픽토그램은 그림의 색상이 더해져 주의, 긴급, 안전 등의 안내를 쉽게 구별하도록 표시하는데, 검정은 일반 사항 및 공공시설물 안내, 노랑은 주의 및 경고, 파랑은 지시, 초록은 안전, 위생, 구호, 빨강은 소방, 긴급, 위험, 빨간색 원안의 사선 모양은 금지를 나타낸다. 국제표준화기구는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해온 픽토그램을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한국인이 고안한 픽토그램인 비상대피소, 보안면 착용, 애완동물 출입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등 30여 개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한편 표준화에서는 벗어나지만 문화적 특색을 살려 만든 픽토그램도 있다. 특히 화장실의 표지가 가장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슬람 국가의 화장실 픽토그램에는 여성이 히잡을 두른 모습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 이집트는 고대 문명으로 유명한 나라답게 고대인의 모습을 그려놓았다. 이처럼 픽토그램은 순간의 포착으로 쉽고 강하게 기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미와 웃음을 주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7과 기호와 상징. 신화와 상징.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 그리스 신화를 꼽을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그리스의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상징화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현대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물을 상업용품의 로고로 만들어 신화의 이미지를 상품 속에 담기도 한다. 시대가 변해도 신화 속 상징의 의미는 변하지 않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상품의 특성을 살리고 고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화에서 비롯된 상징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왜 하필 월계관일까? 월계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으로 태양과 의술, 궁수를 관장했던 아폴로는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수의 가지와 잎으로 둥근 태를 만들어 명예의 관으로 씌워주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이후 월계관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학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장이나 상패에도 월계관을 새겨 넣어 영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월계관을 쓴 상징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급차의 옆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특이한 그림을 볼 수 있다. 구급차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후에도 이 뱀과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화와 관계가 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이다. 즉, 의학의 상징적 존재로 죽은 사람도 되살릴 만큼 훌륭한 의술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하는 선서식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을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은 지팡이를 감으며 올라가는 한 마리의 뱀이다. 지팡이와 한 마리의 뱀이 그의 상징이 된 이유는 다음 신화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료하던 중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그 뱀을 죽였다. 잠시 후 또 한 마리의 뱀이 들어왔는데 그 뱀은 입에 약초를 물고 있었다. 그리고 죽은 뱀에게 다가가 약초를 죽은 뱀의 입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죽었던 뱀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의 입에 갖다 대어 그를 살려내었다. 이후 그는 신비한 의술을 지닌 뱀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한 마리의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오늘날 이 상징물은 생명과 의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급차, 약국, 응급실 등에서 볼 수 있다. 신화에서 비롯되어 상품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나이키의 로고이다. 나이키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인기의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날아갈 듯한 부메랑 로고이다. 이 나이키의 로고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키가 된다. 나이키의 창립자가 회사를 대표할 로고를 찾던 중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여대생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캐롤린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와 옷자락에 흐르는 선에서 영감을 받아 나이키의 로고를 만들어내었다. 승리를 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 로고는 나이키 회사가 추구하는 열정적인 스포츠 정신과 잘 맞아떨어져 성공을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신화의 이야기를 활용한 이미지 창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화와 관련된 상징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화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술작품과 건축물 중에도 신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그리고 신화가 상징하는 의미는 현재에도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렇듯 신화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어져 왔고, 신화에서 비롯된 상징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세계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 그리스 신화를 꼽을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그리스의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는 상징화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현대에는 신화에 등장하는 상징물을 상업용품의 로고로 만들어 신화의 이미지를 상품 속에 담기도 한다. 시대가 변해도 신화 속 상징의 의미는 변하지 않아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상품의 특성을 살리고 고유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화에서 비롯된 상징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장면을 누구나 한 번쯤 보았을 것이다. 왜 하필 월계관일까? 월계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것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신으로 태양과 의술, 궁수를 관장했던 아폴로는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월계수의 가지와 잎으로 둥근 태를 만들어 명예의 관으로 씌워주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 이후 월계관은 명예와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학문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장이나 상패에도 월계관을 새겨넣어 영광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월계관을 쓴 상징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급차의 옆면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뱀이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특이한 그림을 볼 수 있다. 구급차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호에도 이 뱀과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화와 관계가 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이다. 즉 의학의 상징적 존재로 죽은 사람도 되살릴 만큼 훌륭한 의술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졸업할 때 하는 선서식에서 아스클레피오스의 이름을 외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은 지팡이를 감으며 올라가는 한 마리의 뱀이다. 지팡이와 한 마리의 뱀이 그의 상징이 된 이유는 다음 신화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를 치료하던 중 뱀 한 마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순간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의 지팡이로 그 뱀을 죽였다. 잠시 후 또 한 마리의 뱀이 들어왔는데 그 뱀은 입에 약초를 물고 있었다. 그리고 죽은 뱀에게 다가가 약초를 죽은 뱀의 입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죽었던 뱀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본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이 했던 대로 그 약초를 글라우코스의 입에 갖다 대어 그를 살려내었다. 이후 그는 신비한 의술을 지닌 뱀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한 마리의 뱀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오늘날 이 상징물은 생명과 의학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급차, 약국, 응급실 등에서 볼 수 있다. 신화에서 비롯되어 상품의 로고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나이키의 로고이다. 나이키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인기의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날아갈 듯한 부메랑 로고이다. 이 나이키의 로고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니케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나이키가 된다. 나이키의 창립자가 회사를 대표할 로고를 찾던 중 캐롤린 데이비슨이라는 여대생에게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캐롤린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와 옷자락에 흐르는 선에서 영감을 받아 나이키의 로고를 만들어내었다. 승리를 향한 의지를 나타내는 이 로고는 나이키 회사가 추구하는 열정적인 스포츠 정신과 잘 맞아떨어져 성공을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신화의 이야기를 활용한 이미지 창출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화와 관련된 상징물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화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술작품과 건축물 중에도 신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많다. 그리고 신화가 상징하는 의미는 현재에도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렇듯 신화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이어져 왔고, 신화에서 비롯된 상징은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될 것이다. 제7과 기호와 상징. 더 읽어봅시다. 골뱅이의 이름. 이메일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를 이른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에 이메일을 보내려면 사용자의 이름과 도메인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미국의 프로그래머 레이 톰린슨은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 중 @을 뜻하는 골뱅이를 선택하여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 사이에 넣었다. 골뱅이는 사람 이름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혼동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나타낼 때도 가장 적합한 기호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골뱅이는 이메일 주소 체계의 표준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메일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골뱅이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 한국에서는 골뱅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라고 한다. 이 밖에 네덜란드에서는 원숭이 꼬리, 이탈리아에서는 달팽이, 헝가리에서는 벌레, 러시아에서는 강아지, 노르웨이에서는 돼지꼬리라고 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이메일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를 이른다.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컴퓨터에 이메일을 보내려면 사용자의 이름과 도메인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에 미국의 프로그래머 레이 톰린슨은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 중 @을 뜻하는 골뱅이를 선택하여 사용자 이름과 도메인 사이에 넣었다. 골뱅이는 사람 이름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혼동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나타낼 때도 가장 적합한 기호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골뱅이는 이메일 주소 체계의 표준이 되었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메일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골뱅이는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 한국에서는 골뱅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라고 한다. 이 밖에 네덜란드에서는 원숭이 꼬리, 이탈리아에서는 달팽이, 헝가리에서는 벌레, 러시아에서는 강아지, 노르웨이에서는 돼지꼬리라고 한다. 제8과 사회 변화. 1인 가구로 살펴보는 경제. 1인 가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발맞추어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싱글족을 위한 1인용 밥솥과 냉장고, 세탁기 등 소형 가전제품들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삼각김밥 등과 같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이나 소량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별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이러한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식업계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기존 케이크와 빵의 크기를 줄이고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음식으로 인식되던 피자, 삼겹살, 치킨 등도 1인 맞춤형 메뉴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소셜 다이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 다이닝이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식사 모임을 원하는 사람이 지역이나 대화 주제를 정해 글을 올리면 소셜 다이닝 커뮤니티가 식당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각 지역의 맛집들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다. 홍보를 원하는 기업들이 모임을 주최하기도 하며 소셜 다이닝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1인 가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셜 다이닝과 같은 모임은 더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신 장보기, 약 사다 주기, 형광등 갈아주기 등 싱글 생활을 도와주는 다양한 대행 서비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싱글족의 안전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인 가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평균 수명의 연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1인 가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발맞추어 1인 가구를 겨냥한 상품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전자업계에서는 싱글족을 위한 1인용 밥솥과 냉장고, 세탁기 등 소형 가전제품들을 앞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계에서는 삼각김밥 등과 같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이나 소량 구입이 가능하도록 개별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편의점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도 이러한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외식업계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기존 케이크와 빵의 크기를 줄이고 있으며 여러 명이 함께 먹는 음식으로 인식되던 피자, 삼겹살, 치킨 등도 1인 맞춤형 메뉴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한편 1인 가구의 증가로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늘면서 소셜 다이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소셜 다이닝이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 식사를 즐기며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식사 모임을 원하는 사람이 지역이나 대화 주제를 정해 글을 올리면 소셜 다이닝 커뮤니티가 식당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각 지역 맛집들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는다. 홍보를 원하는 기업들이 모임을 주최하기도 하며 소셜 다이닝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한다. 1인 가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셜 다이닝과 같은 모임은 더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마케팅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대신 장보기, 약 사다 주기, 형광등 갈아주기 등 싱글 생활을 도와주는 다양한 대행 서비스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싱글족의 안전을 위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다. 제8과 사회 변화. 나를 위한 소비. 향이 좋은 고급스러운 커피와 손바닥만한 접시에 나오는 치즈케이크 한 조각. 이들의 가격은 일반 식당의 밥값을 뛰어넘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카메라 장비와 헬스클럽 개인 교습. 이것을 위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기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 일명 포미족이 늘고 있다. 포미족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건강, 싱글족, 여가, 편의, 고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소비를 뜻하기도 한다. 포미족은 개인적이며 자기만족적인 성향이 강한 특징을 지닌다. 과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 성향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소비를 자신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소비 초점을 남과 구별되는 차별화에 맞춘다. 다시 말해 자신의 건강과 행복 등 나를 위한 소비를 하기 위해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따라서 건강과 여가 생활 등 자신의 내적, 외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 속에서 열심히 산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 삶의 만족감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작지만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치즈케이크 한 입을 먹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향이 좋은 고급스런 커피와 손바닥만한 접시에 나오는 치즈케이크 한 조각. 이들의 가격은 일반 식당의 밥값을 뛰어넘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가의 카메라 장비와 헬스클럽 개인 교습. 이것을 위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한 작은 사치를 즐기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소비자들, 일명 포미족이 늘고 있다. 포미족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제품이 다소 비싸더라도 과감히 투자하는 소비자들을 일컫는 신조어로 건강, 싱글족, 여가, 편의, 고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소비를 뜻하기도 한다. 포미족은 개인적이며 자기만족적인 성향이 강한 특징을 지닌다. 과거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고가의 제품을 구매했던 소비 성향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들은 소비를 자신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소비 초점을 남과 구별되는 차별화에 맞춘다. 다시 말해 자신의 건강과 행복 등 나를 위한 소비를 하기 위해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며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따라서 건강과 여가 생활 등 자신의 내적, 외적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여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돈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런 믿음을 가지기 어려워졌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 속에서 열심히 산 자신에게 선물을 주어 삶의 만족감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작지만 나를 위한 작은 사치, 치즈케이크 한 입을 먹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을 것이다.